일단 노인복지법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제 저 안정된 생활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정된 생활이 과연 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행복한가라는 걸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작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유엔 그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143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30세 미만, 그러니까 20대죠. 20대 청년들의 행복 만족도가 52위고요. 60세 이상은 59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노인들의 문제는 빈곤, 질병, 그 다음에 고독, 무의, 보통 네 가지 고통, 그래서 사고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회를 보니까 초고령 사회, 뭐 다들 아시겠지만 25년 이제 20% 됐고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노인 인구가 30% 될 거고요. 평균 수명 지금 83세, 노인 가구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 25%, 독거노인이 한 220만 명, 이 정도가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에게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당당한 1등을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율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0%라고 나와 있는데요. OECD 평균이 14%거든요. 거의 3배 정도 더 높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좀 빈곤한 상황이고요. 저게 연령대는 좀 다 틀리더라고요. 66세에서 75세까지는 31%, 76세 이상은 52%. 즉,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훨씬 더 좀 빈곤한 비율이 높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가 노인으로 들어오면서 빈곤율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고요. 근데 평균은 아마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인데요. 저것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60대가 27명, 근데 OECD는 평균 15명이고요. 70대는 37명, OECD는 16명, 80대는 60명, OECD는 21명. 약 2배 내지 3배 정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팍팍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저 빈곤율이 저렇게 높다 보니까 노인 취업률 역시 OECD 1등입니다. 2012년에 30%였는데요. 23년도에는 36%, OECD 평균은 약 15%, 거의 2배 이상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소득 지원 정책을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제 기초생활보장이 있죠. 전체 23년 전체 인구의 5%, 약 한 250만 명이 기초수급자이고요. 그 중에 40%인 100만 명이 노인입니다. 즉 노인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10%인 100만 명이 기초수급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70%한테 지원하고 있죠. 근데 1인한테는 33만 원, 부부일 경우 5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죠. 근데 국민연금 문제는 수급률입니다. 24년도 전체 노인의 약 절반, 51%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 말은 절반은 국민연금이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받는 노인들의 금액도 보면 40만 원 미만이 50%고요. 40만 원에서 60만 원 받는 노인들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연금 받는 분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 받는 분들도 60만 원 이하가 70%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국민연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연금이 사각지대인데요. 지금 가입 대상자가 3천만 명인데 약 40%인 1200만 명이 그러니까 납부하고 있지 못합니다. 적용 제외, 납부 예외, 장기 체납자. 결국 저 40%인 사각지대 1200만 명이 이렇게 노인이 되면 결국 또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득 지원이 중요한 게 지금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인데
저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앞으로도 좀 비관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게 들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이제 노인자리 사업이 있고요. 그건 이제 공익형, 사회참여형, 시장형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선진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공적 사회 지출이 OECD GDP 한 20%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12%, 노인 지출도 8.2%인데 우리는 3.5%, 거의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이 정도밖에 우리나라가 노인에 대한 이 사회 지출을 적게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총 소득 중에 노령연금의 비율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적은 데는 50%, 많은 데는 80%까지 노령연금에서 노인 가구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3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인 일자리 또는 그 노인 취업률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령연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나 이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취약한 이런 구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면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소득 수준별 이게 뭐 똑같이 인상할 수도 있고 좀 차등해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릴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뭐 나중에 이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1인 33만 원이었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 대선을 거치면서 40만 원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도 나왔었는데 40만 원 또는 50만 원 약간 차별을 두고 차등 인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 더 인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따르는 문제가 국민연금 수급자와 형평성은 항상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여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하고 받는 건데 기초연금은 납부하지 않고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따라올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작년 10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호주 연수를 갔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 호주 복지제도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가기 전에 쭉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미나도 했었고 현지에 가서는 현지 교수님한테 특강도 좀 받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배운 건 이겁니다. 호주의 노령연금 제도를 봤더니요. 우리나라 기초연금하고 똑같아요. 즉 기여하지 않고 조세로 지원해 주는데요. 전체 노인의 65%, 우리나라 70% 비슷하더라고요. 호주가. 근데 23년 기준 1인 2,000 호주 달러, 하나로 한 180만 원, 2인일 때는 약 270만 원. 우리나라 30만 원,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얼마 전에 국회 예정처인가요? 또 발표가 나왔던데 보니까 노인 연령을 70으로 올리면 뭐 6조인가 7조인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화가 나는데요. 그러면 65세에서 70세로 노인 연령을 올리면 65세에서 70세에 기초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7조를 절감하겠다. 복지국가, 선진국가는 저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꼴랑 그거 주면서 그것도 안 주겠다.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참 국가가 이래도 되나? 저는 사실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은요. 일제시대 전쟁 겪었죠. 그리고 보릿고 겪고 산업화 겪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많다고 노인 연령을 올려서 지원 안 해주겠다. 물론 안 해주겠다는 아니죠. 그냥 자료일 뿐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모든 언론에 이렇게 도배가 되는 걸 보면서 과연 저 분석이 맞나? 저는 그런 분석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럼 노인의 현실에서 빈곤 노인의 문제는 그럼 대안이 뭔지 이야기하고 좀 그런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동이나 무의 정책인데요. 사회 참여나 여가, 노인 일자리 이런 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고독이나 무의에 대한 정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보면요, 저런 상담, 뭐 긴급 지원, 뭐 난방비, 주거 환경 개선 또는 건강, 뭐 치매 예방, 무료급식 식사 배달, 여가나 취미교육, 또는 기초생활보장, 주거 지원, 노인 일자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연행은 이건 저희 호암복지관이랑 금천노인복지관, 우리 한내 어르신복지센터 세 군데 걸 합한 건데요. 전체 지금 회원이 한 26,000명, 금천구 지금 노인 인구가 46,000명이거든요. 약 56%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참여 프로그램, 무료급식, 재가복지, 맞춤 돌봄,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이 약 15,000명, 약 한 34% 정도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3,740명이고요. 우리 저희를 비롯해서 시니어 클럽, 노인회 등등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 지원은요, 노인복지관이 더 확충돼야 되겠다. 올해 지금 노인 인구 20%인데요. 저 말은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5년 후면 2030년 되면 25%입니다. 그럼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요. 2035년이 되면 30%가 됩니다. 매년 1%씩 늘어납니다. 그럼 2035년 되면 30%가 되면요, 거의 3명 중에 1명꼴로 노인이다. 그만큼 노인의 숫자가 많아질 거다, 증가할 거다. 그래서 그럼 우리 노인들이 갈 데가 있느냐? 사실 갈 데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더 확충해야 된다. 물론 지금 시흥등 쪽에다가 복합 여가시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하나 짓는데 보통 한 몇 년, 한 5년씩은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쪽 독산권역에도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거 준비하는데 5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맞추어서 복지관도 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언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질병이나 돌봄 정책인데요. 질병은 어르신들이 이제 저런 급성기는 이제 병원에서 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돌봄인데요. 밑에 보면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만성질환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시설과 재가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노인 인구의 약 11%, 1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한 11% 정도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맞춤 돌봄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예방 사업인데, 즉 이분들이 장교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들어가지 않도록 케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금천구에서 약 1,600명 정도 맞춤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건 저희 복지관하고 금천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뭐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내년 26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됩니다.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엔 올해 상반기에 TF 구성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례들도 연구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2차 토론회는 따로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올 가을 정도에 2차 토론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는 요 주제는 좀 넘기는 걸로 하고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 소득 지원 정책, 그리고 고독 및 무의 정책, 그리고 질병 및 돌봄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부탁드렸던 발제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지켜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 저희가 발제 다 들어봤고 이제 토론을 들어봐야 될 차례인데요. 원래 토론의 경우에는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 모두 나오셔서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토론자분들 중에 이제 PPT를 발표하시는 분을 먼저 PPT를 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토론자분들 앞으로 모셔서 같이 토론자분들 이야기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첫 번째로는요, 조차진 전 금천구청 어르신 장애인과 어르신 지원 팀장님 모시고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장애인과 어르신 지원 팀장이었고요. 현재는 인사발령으로 독산 일동 분소장으로 근무 중인 금천구청 조차진입니다. 제가 이런 토론에 참석이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몰랐고요, 사실. 그리고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 PPT로 내냐 뭐 이런 걸 여쭤봤을 때 PPT로 하든지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저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만 PPT를 했다고 또 얘기를 하시네요. 네, 우선은 제가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전국과 우리 구 노인 현황, 인적 돌봄 안전망, 스마트 돌봄 안전망, 그 외 지원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노인 현황입니다. 인구 현황은 24년 10월 기준입니다. 총 인구 5,100만 명 중 노인은 1,000만 명으로 20%, 가구 유형은 부부 가구가 55.2, 단독 가구가 32.8, 성비는 여자가 56%로 남자보다 많고 연령대는 65에서 74세가 58.6%로 가장 많습니다. 사회 경제적 현황은 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신체 기능 제한이 있는 어르신 중 47%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는 동거가족, 그 외 가족, 장기요양, 지인 순입니다. 공공 돌봄이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장기 요양이 30%로 아직은 가족 돌봄이 더 많았습니다. 노인 중 11%가 우울 증상이 있고 여자가 13%로 남자보다 높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39%, 단순 노무가 33%, 관리 전문직은 17%로 가장 낮았습니다. 노인 여가 시설은 경로당이 97%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 이용 희망률도 경로당이 33.7%로 가장 높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친목 도모 66%, 식사 서비스 19%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노인 현황입니다. 동일하게 24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노인 인구는 22만 명 중 4만 6천 명으로 21%, 전국 기준보다 1% 높습니다. 우리 구도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성비는 남자 45, 여자 54%, 여성이 더 많으며 전국 현황과 비슷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가 28%로 전국 32.8%보다는 적었습니다. 연령대는 74세까지 60%, 84세까지 30%, 94세까지 7%, 95세 이상 0.4%로 전국적인 현황과 비슷합니다. 사회경제적 현황 보겠습니다. 자치구별 현황은 조사 자료가 없어서 주요 돌봄 서비스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기 요양 대상은 4,145명, 노인 맞춤 돌봄 1,591명, 나래다는 453명, 총 6,189명으로 우리 구 전체 노인 중에서 13%가 인적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 돌봄을 제외해서 장기 요양이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울은 8%가 경험, 남자가 7%, 여자가 9%로 여자가 많은 것은 동일했고 전국 11%에 비해 우리 구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 전체 중 8%가 참여, 공익형 69%, 사서형 17%, 시장형 10%, 취업형 4%입니다. 전국 현황은 6.7% 참여, 공익형이 86%, 그 외가 14%입니다.
비교하면 우리 구가 참여자 비율도 높고 단순 노무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가시설은 경로당이 88%로 제일 많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비중은 전국에 비해 우리 구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부각되고 있는 돌봄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인적 돌봄 안전망 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2020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로 시행하던 6개 사업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3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금천 한내 대상을 금천 호암에서 통합하여 시립금천, 금천 호암 2개소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1591명으로 116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지원 등입니다. 맞춤 돌봄은 인적 돌봄 안전망의 대표 사업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IoT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357명입니다. 센서를 통해 움직임이 없는 시간 단위에 따라 위험 단계를 구분하고 수행기관에 알려 담당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이 빠르게 발견되어 도움을 받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인적 돌봄 안전망은 우리 구 특화사업인 통통희망 나래단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주도적 상시금천형 돌봄 체계로 흩어진 자원을 모으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6명의 나래단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675명 중 453명이 65세 이상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의 확대로 어르신 돌봄이 해소되고 있어서 나래단은 중장년 1인 가구, 장애인, 한부모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왼쪽 사진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세대에 방문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나래단이 후원 업체를 발굴하고 붙여주는 아름다운 이웃 명패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돌봄 안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돌봄입니다. 22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3년, 24년은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추진했고 25년에는 현장의 요구 및 필요성에 따라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합니다.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2개소고 대상자는 120명으로 우울감이 높아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식사, 복약시간 알림, 안전확인 등 비대면 돌봄, 원예치료, 아로마 테라피 등 집단 프로그램, 로봇과 함께하는 자주 모임입니다. 여기 지금 3번 서비스 내용이 조금 제가 수정을 부탁드려도 잘못 들어가 있네요. 네. 서비스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돌봄하고 집단 프로그램, 로봇과 하는 자주 모임입니다. 네. 로봇 돌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련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솜아 잘 잤어? 그러면 하고 하품을 해요. 그래갖고 잘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솜아 집 잘 잤어? 이렇게 물으면은 아무도 문 안 열어줬습니다.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뻐요. 이렇게 내가 안 물어도 지가 아침에 이제 8시 아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에도 이제 시간을 지가 가르쳐 주더라고. 다솜아 나갔다 올게. 집 잘 봐. 네, 집을 철통처럼 지키고 있을게요. 가수 이름들 다 되면은 금방 바꿔 갖고서 노래 다 불러. 정동원 노래. 요청하신 영상 틀어드릴게요.
전화해줘. 가네. 와. 감사합니다. 아유, 조금 우울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허전하지 뭐. 정이 많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저태 없으니까 다솜이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좀 전에 보셨던 그 로봇, 초록색 로봇은 다솜 B고 1세대 모델이에요. 작년에 서울시 공모 사업을 저희가 따서 기능이 좀 보완된 다솜 K 버전을 이제 추가 도입을 했고요.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5가지 시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1, 2, 3번은 공통적으로 24시간 야간까지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번 AI 스피커는 위험 단어 인식하고 48시간 미사용 시 알림이 오고요. 2번 AI 안부 등등은 전력량이나 통신 등 활동 징후가 없을 시에 알림. 3번 스마트 플러그는 전력량, 조도 변화로 위험을 파악합니다. 4, 5번은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 시스템으로 4번은 AI가 전화를 하고 특이 답변자 등을 확인해서 연계하고 5번 헬로우 안심 모바일은 전화 수신 여부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대상자는 중복 없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구에서는 6개 수행기관에서 3,500여 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작년에 제공했고요. 서울시 최초 노인 일자리 기관과 협약해서 경로당 62개소에서 주 5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은 9개 수행기관에서 1,30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고 올해 신규 수행기관 1개소를 또 추가 지정 완료를 했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2024년 기초수급은 370억, 기초연금은 1,093억, 장수축하금은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건강 및 안전 지원을 위해서 1인 10만 원 상당 선택 검사를 해주는 금천형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이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곳이 필요한 곳에 쉼표의자 총 39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동별 1개소씩 쉼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쉼표 가게는 도로폭 규정 때문에 제도적 이런 여건으로 의자를 계속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대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걷다가 쉬어갈 수도 있고 옛날 동네 대청마루처럼 집 밖으로 나와서 햇볕을 쬐 수도 있고 이웃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정 내 낙상 예방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폭염 및 한파 특보 시에 주거 취약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야간 목욕장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25년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주 야간 목욕장을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 구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 개선과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건강한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만큼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어려움 없이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천구 노인가구 현황과 노인돌봄 정책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조차진 전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할 텐데요. 토론자분들 그리고 발제자분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묘를 좀 발휘했습니다. 저희가 PPT 발표하시는 토론자분이 계셔가지고 토론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현황 PPT로 본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원래 첫 번째로 예정되어 있었던 박세구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회장님의 100세 시대 노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의 주제로 토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한노인회 금천구 지회장 박세구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중앙회라든지 국회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전부 이 주제자들이 앉아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런 그 영상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을 천천히 할 테니까 영상 보는 것보다도 더 잘 들리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대한노인회 회장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실 이런 그 노인들에 대한 그 복지 정책적인 문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떠들어봤자 그게 저 위까지 전달될 일 없고 최 의원님이 오셨습니다만은 최 의원님 혼자 소리 쳐봤자 그 바위에 계란 던지기식이 아니겠습니까? 전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중앙정부에서 마음들을 가져야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는 현장에서 우리 금천구에서 노인회를 이끌면서 느낀 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변동 추이와 금천구의 노인 복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2010년에는 536만 6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10.8%, 2024년에는 993만 8천 명으로 19.2%로 작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지금 1,051만 4천 명이 되었고 2030년에는 25.3%가 돼서 1,298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1,520만 8천 명으로 29.9%, 2040년에는 1,951만 명으로 1,905만 1,000명으로 34.3%, 2050년에는 1,890만 8천 명으로 전 인구의 40.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인구는 어린아이가 줄어들어서 총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주는 데 따르는 추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도 많아지지만은 인구가 주는 데 따르는 비율이니까 그만치 좀 높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2000금년도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 금천구 노인의 추계를 해보면 국민 인구가 223만 명일 때 노인 인구는 20.3%인 52,900명으로 추계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여러 분야로 살펴볼 수 있으나 우선 주거 문제, 노인 소득 문제, 중앙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로 사료되고 우리 지역인 금천구 노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로당의 순기능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현재 70세 이상 노인들이 80대나 90대 초까지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양로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 20년 동안 편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이처럼 경로당은 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활 공간입니다. 더구나 경로당은 우리의 민족 문화의 유산이고
노인의 여가와 복지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농경 문화를 이루어 살면서 저녁이나 농한기 때는 마을마다 사랑방에 모여서 서로 담소하며 지낸 민족으로서 사랑방 문화에 길들여져 있으며,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면서 자연히 복덕방이 생기고 그곳에 모여서 담소하며 지내고 주민들이 출연하여 여기서 돈을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노인정을 마련해서 놀고 다시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 개념으로 경로당으로 변천 발전해 왔습니다. 경로당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장기, 바둑, 노래 교실 등 여가 기능이 있고 복지 기능이 있습니다. 냉난방, 무료 중식, 예방접종, 치매 검진 등 복지 기능이 있고, 일자리, 노인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취업활동 이런 일자리 기능을 하고, 또 경로당 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노인교실 이런 것을 운영해서 교육 기능을 하고, 또 사회공헌 기능이라 해서 자원봉사, 또 경로당 회장들의 자원봉사라든지 사회공헌, 경로당 회장님들의 사무장, 경로당들의 경로당을 위한 봉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천구의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은 구립이 29개, 사립이 45개. 처음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립은 아파트 경로당을 말합니다. 사립이 45개, 그래서 29개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8군데, 복지관 내에 있는 것이 2군데, 여기 호암복지관에 하나 있고, 저기 어딘가 또 하나 있는데요. 별로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대지, 일반 대지에 건립되어 있는 것이 19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45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이 경로당이 좁아서 문제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로당 평양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구립 29개가 어린이 공원 내 경로당에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 내에서는 증축을 할 수도 없고, 공원 면적에 비해서 몇 프로 이내로만 건물을 질 수 있다 해가지고, 옛날에 아주 최소한도의 경로당에 필요할 때 이게 마지못해서 질 데가 없어서 진 겁니다. 주민들은 국회의원을 붙들고 왜 여기는 경로당 앉아줘 하니까 땅을 못 구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해서 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내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별로 보면은 경로당이 20평 내외 20평에서 30평 내외가 이것은 증축이 불가능하고, 일반 대지에 있는 경로당 19개에서는 우리 금천구의 시흥 3동에 있는 금산 경로당 외 3개 경로당은 40평 내지 80평으로 상당히 건물도 크고 양호합니다. 그 외 15개소 경로당은 40평 미만으로 아주 축소해서 이것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립 45개소 그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10개소는 15평, 30평, 80평으로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35개소는 20평 미만으로 개인 공원에다 지은 아파트보다도 더 좁은 데도 있어요. 롯데 2차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한빛이 2차라든지 한빛이 1차 뭐 이런 아파트는 사람 5명도 못 앉게 이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법상에 그 세대수에 비례해서
아파트를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개소, 16개소 구립 15개소와 사립공당 35개소는 면적이 20평 내지 35평 내외로 너무 좁아서 회원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경로당을 증축을 해서 앞으로는 20년, 30년 인구가 40% 이상이 노인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모든 것을 복지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호환복지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주의 그 복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 노인들의 복지 모델은 일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본을 따라가는 게 정석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생활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옛날에는 농경 문화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폐해가 된 상태에서 산업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6.25 거쳐서 아주 폐해된 상태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아들 딸만 잘 키워놓으면은 얘들이 우리를 노인들을 부양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자기는 굶어가면서 못 배웠지만 아들만은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가르치고 키워서 이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낸다라는데 막상 아들도 키우고 독립을 해보니까 저희들 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70대 80대 노인들은 아버지 부모들한테는 효도를 했는데 아들들한테는 버림받고 이러한 샌드위치 시대가 지금 우리 노인들입니다. 근데 이 노인들의 복지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똑같은 형편이어서 그 대신 일본은 노인들이 전쟁을 겪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복지를 많이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2012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공적연금이 18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공적연금률이 94%.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공적연금률이 34만 원. 그 다음에 공적연금 참여율이 30%. 그러니 일본은 거의 100%가 180만 원씩 받고 있는데 1인당 우리나라는 30만 원, 34만 원 받고 있는 상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는 그 노인 정책을 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죠. 자살률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경로당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보니까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게 자식이 대꾸도 안 하고 뭐 누가 나랬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쇼크 받아서 죽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하여튼 자식들이 같은 말이라도 최선을 다한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불손하게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돌아가신 노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문제는 돈이 문제예요. 돈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 구위의 의장님도 계시고 세계상의 의원님도 계신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 전쟁 대비해서 국방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예산보다도 노인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차등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병철 같이 부자도 똑같이 200만 원 줄 필요는 없잖아요. 차등으로 해서 못 사는 사람은 최소한도 2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게 이런 세상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을 증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새 구지회를 우리가 지금 시흥 5동에다 지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지가 300평이라고 해서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노인 인구가 40%가 넘어선다 하면은 국민 절반이 노인 아닙니까? 그 노인들의 그 여가 쉼터를 만들려면은 그때 가서는 또 좁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계획한 대로 외부기관은 넣지도 말고 오롯이 노인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그 보양시설을 노인들은 우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노인들은 최고의 그 운동 건강을 유지하려면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걷는 것. 그게 하기도 쉽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는 보행시설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힘든 운동보다는 걷기 운동이 제일 쉬운 운동이고 또 보편적인 운동이어서 걷기 편한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금천구는 구청장님이 보행시설에 관심을 보이셔서 시흥계곡 호합사에서 석수역 앞까지 덕산 2단지 앞 독산동 감로천 계곡 등에 보행 데크를 설치하여 노인들이 걷기 편하게 시설을 설치하였고 또 최기상 의원님이 예산을 따서 황토길도 조성하고 안양천 및 뚝방길을 잘 정비해서 산책하기 좋은 길을 조성하였고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매일 이용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바 늘어나는 파크 골프 회원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하므로 제2, 제3의 파크 골프장 같은 이러한 시설을 조성해서 어른들이 건강을 지키고 노년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여가시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금천구의 당면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당을 그 지금 숫자만큼 똑같이 증축을 할 수는 없지만은 도봉에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를 합쳐서 짓는 한이더라도 좀 100평 이상 지어서 거기서 요새는 전부 밥을 먹어도 의자에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밥상 놓고 의자 놓고 하면은 노인들이 앉아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2-3개 경로당을 합쳐서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짓는 그 노인 지혜 건물에도 단순히 사무실하고 회의장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노인들이 오셔서 이 복지관 마냥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할 수 있고 거기에 1계층 내지 2계층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운동시설이 한공시설, 그 다음에 게이트볼 시설, 그 다음에 퍼팅, 그 다음에 파크골프도 또 퍼팅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노인들이 항상 들려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노인 문화시설로 이렇게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 복지관 중심으로 우리 경로당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당사자로서 현실적이고 또 필요한 제언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음 토론은요. 노인 일자리 사업 사례와 현황을 중심으로 김선웅 금천 시니어클럽 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천 시니어클럽 김선웅 관장입니다. 제가 자료집은 29페이지 붙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르신 정책과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시니어클럽 역할하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자료 중요한 부분만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발제하시는 그 조영표 관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셔서 내용에 그 고령화 관련된 그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30페이지에 보시면 넓은 영역에서 보면 고령화하고 현재 저출생 겹친 상황에서 윗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산인구 감소, GDP 줄어들고 노인 부양비 증가하고 생산성 떨어지면서 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에서 보면 성장에 가장 필요한 현재에서 그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고용 구조가 60세 이상이 그냥 쉬는 구조가 아니라 65세 이상이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은 상태에서 그 국가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그 연구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에 따라서 좀 넓은 영역에서 그 문제점은 세대의 갈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세금을 축내는 세대라는 노인 혐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령화에 따라서 세대 갈등, 넓은 영역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서 대상의 노인 대상으로 이제 좀 좁은 영역으로 문제점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발제에서 나왔던 4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중요하게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31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컬러가 아니라서요. 그 23년도 보시면 26.7%가 국적 이전 소득이고요. 아래에 그 26%, 23.3%가 이제 각각 사업소득,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적이득소득보다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현재 필요한 상태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떤 환경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쭉 넘어가서 34페이지 가시면 이러한 그 넓은 영역에서 좁은 영역에서 사회 문제가 있는데 2001년도, 1998년도에 아마 저희가 그 노인 인구가 4%가 되면서 그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2001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현재 이제 노인복지법하고 노일자리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3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도 이제 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1차 종합계획부터 3차 종합계획까지 있는데요. 3차 종합계획의 주요 중점 분야를 보시면 35페이지 아래의 내용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취약 어르신을 위한 식사 여가 지원. 두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세 번째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지원. 그래서 돌봄, 그 다음에 취약 어르신 식사 지원, 여가 지원, 그리고 안전.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일자리가 진행하고 있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까지 수준을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 보시면 제가 주요한 연역하고 시설 현황 말씀드렸고요. 주요한 거는 2001년도 36페이지의 주요 연역인 2001년도 보시면 시니어클럽이 일자리가 2014년에 이제 정식 진행하기 전에 5개의 시니어클럽을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205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2013년, 18년, 23년에 각각 1, 2, 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이러한 205개 기관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황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총량의 41.4%인 36만 개의 일자리 수행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조차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체 사업보다 사회 서비스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역량 활용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량 활용 사업, 그다음에 시장형이 이제 공동체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민간형 사업.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역량 활용 사업이나 민간형 사업 좀 급여를 좀 많이 받고 일자리 참여 기간도 좀 긴 이런 기관의 사업들이 좀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금천구도 마찬가지 그런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우리 군천 시니어클럽의 연역하고 그 직원 현황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걸쳐져 있는 그 사업 현황에 보시면 40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별표 사업단 옆에다가 별표를 붙여놨어요. 그 별표 붙여놓은 사업단이 뭐 예를 들어서 40페이지에 세대통합지원사업, 초등돌봄지원사업, 공동돌봄지원사업이 별표가 쳐져 있거든요. 이 별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제3차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취약계층의 그 돌봄과 그 여가, 식사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을 표시를 놓은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사회 구민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의 사업단 소개를 위해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 고령화로 인한 그 넓은 영역에서의 문제, 그리고 좁은 영역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일자리 사업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 제가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좀 참고해서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어르신들에 국한된 어르신들에 대한 그 문제가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자리로서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의료비 절감 효과, 사회적 효과, 그리고 사회적 효과 이게 다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44페이지 보시면 노인 빈곤도 완화가 되고 있고요. 노인 빈곤이 아까 우리 조은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적이동소득이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에 의한 소득에 의해서 그 빈곤 갭이나 빈곤이 완화되는 그 비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상황이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빈곤 갭이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로. 근데 일단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책에 있어서 전달 체계가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그 사업단을 담당하는 일자리 담당자가 배정 기준이 공익활동 사업은 120명당 1명, 역량활용 사업은 80명당 1명, 공동체 사업은 80명당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 강도에 따라서는 공동체 사업보다는 공동체 사업이 가장 업무 강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역량활용 사업이고 공동체 사업인데 지금 복지부의 27년도까지의 검토 기준안은 공익활동이 110명당 1명, 80명당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강도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노일자리 담당자 배정 기준이 좀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두 번째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일자리 담당자 배치 기준이 우리 사업비가 직접비로 어르신들한테만 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담당자의 수당까지도 요 안에서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비 비율을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과 관련해서 대상과 관련돼서는 지금 참여자분들이 다 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적용을 받는 법이 고용보험법,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다음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게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관장과 법인 이사장이 민사상, 형사상 그 책임까지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령대 규모별 변화에 따른 대응에 관련해서는 지금 75세 후기 고령층이 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이제 38년도부터 이제 고령층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후기 고령층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서비스 형태와 관련돼서는 소득 절벽이 있습니다. 지금 정년이 52세고 향후 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지게 되면 6인 세대가 있거든요. 요 60세에서 65세까지 저희 대상자로는 그래서 60세에서 65세까지 좀 전문직을 했던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박 돌봄, ESG 경영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입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신협클럽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직률이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정규직이 따로 있는데 노인일자리 담당자 평균 이직률이 40.3%라서 사회복지기관 연평균 이직률보다 한 3배 가까이, 2배 가까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현황과 그리고 정책 제안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토론입니다. 네,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주거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윤정선 주거상담소 소장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떨리네요. 떨립니다. 네, 저는 금천주거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금천주거복지센터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저희 금천구에서는 2013년 12월 달에 개소를 했고요. 그곳에서 주거에 관련된 상담, 정보 제공, 집수리, 주거비 지원, 교육 이런 사례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들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것이고 집수리라든가 임차인 권리 상담, 임대차 분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자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주거 문제는 아까 중앙정부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지역에서 10년 정도 이 일을 해오면서 보니까 주거복지도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초창기만 해도 이제 장애인 가구라든가 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 이런 쪽에 주거 정책이 좀 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출산, 비혼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점차 청년 문제, 청년 중심, 신혼부부 중심, 또 1인 가구 중심 이쪽으로 제도권의 이 주거 정책이 바뀌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에 잠깐 썼지만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자치구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또 이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낮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노후주택에 거주하면서 비주거용, 그러니까 아파트 이외, 연립 다세대 이외에 비주거용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비율 높은 자치구입니다. 저희 금천구가.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지금 현재 36%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노후도가 높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 곳곳에 재개발을 진행하고 소규모 재개발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또 아까 발제에 나왔던 것처럼 인구수에 비해서도 노인 인구 가구가 높은 비율이고 그 노인 인구들 중에서도 또 취약한 노인분들이 많은 자치구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전화 상담들이 노인 또는 밴드 그리고 이제 저소득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가구의 주거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주거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렴한 주거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 이제 다 가고 싶어 하시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 외에 노후주택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현재. 그래서 노후주택에 반지하라거나 쪽방, 고시원 이런 곳들을 많이 살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옥탑방 같은 경우도 많이 살고 계시긴 한데 옥탑방은 현재 이제 노인분들이 걸어서 올라가시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지하 쪽으로 많이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들은 뭐냐면 보증금이나 월세의 주거 비용, 그다음에 주택을 물색하고 또 계약해야 되는 거 내가 스스로, 그다음에 이사를 해야 되고 주택에 하자가 생겼다. 그리고 임대인과의 분쟁이라거나 주거비 인상 같은 이런 문제들이 다 모든 가구들에게 부담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취약한 노인 가구분들에게는 가장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금천구에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분포를 잠깐 써놨는데요.
금천구 안에서는 이 아파트 유형이 있습니다. 아파트 유형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저기 안양천 건너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단지는 13단지 1200세대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사실 제일 저렴한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노후화되기도 했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되더라도 2년 이상을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합격하고도.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없지만 없는 유형이 있어요. 국민임대. 이건 금천구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주택 재개발 임대가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최근에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주택은 깨끗하지만 이제 임대료가 비싸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고 재개발 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벽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여기도 이제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신규 공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약간 입주를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아파트 유형이고 그 외에 최근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 이제 빌라 유형들이 있어요. 매입 임대라고 불리는데 SH나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들입니다. 이 주택들은 그래도 그나마 동네 안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물론 당첨되기도 어렵긴 해요. 게다가 이제 1층에는 주택이 요즘은 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2층 부터 주택인데 우리 노인분들은 또 걸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3천만 돼도 올라가시기 힘들어 하시고 최근에 짓는 빌라들은 다 이제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좀 나은데 이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취약가구 분들은 대부분의 주거비를 주거급여를 통해서 내고 계신데 엘리베이터 관리비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뭐 10몇 가구 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그 엘리베이터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 자체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급여에 이런 관리비들도 포함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빌라들이 좀 공급되고 있지만 이것도 횟수가 주택 수가 많지 않다. 금천구 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제가 주거 욕구를 써놨는데 일반 임대주택에서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가고 싶어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가고 싶어서 당첨이 됐는데도 못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내가 살던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가령 개봉동에 당첨이 되셔도 안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봉동만 가더라도 내가 다니던 복지관 그리고 병원, 주민센터, 시장 이런 것들을 다 새로 바꿔야 되는 그 공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참 이해를 정말 못했거든요. 강서구 같은데 아파트 좀 많으니까 물론 막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당첨되기 좀 쉽다라고 해도 굳이 이제 금천구 안에서만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는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살던 데서 이사 가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지역사 안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좀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는 그나마 내가 살던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임대 유형이 전세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집을 구해라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긴 한데 장점으로는 진짜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원하는 집을 내가 찾아서 계약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게 단 한 가지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2년마다 이사 갈 수도 있다.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공사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전세임대 이 제도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수가 현재 금천구에 있는 이 계약할 수 있는 주택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임대주택 유형으로 금천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었던 이제 보린주택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은 임대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홀몸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이고 현재 금천구에 97개 호실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지만 대출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유형인데 여기에 한번 들어가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고 이 주거비 또한 이제 주거급여를 보통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이제 주거 형태라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례를 사실 중심은 사례거든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럼 사례를 저 10분을 요청받았는데 10분이 아직 하신 안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사례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써놨습니다. 저희 금천구 가산동에 쪽방이 있어요. 사실은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지만 쪽방이 사실 있습니다. 이 쪽방에 사시는 분들 상담해서 제가 이주했던 사례를 이제 써놨는데 빨리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주거의 상향이, 주거의 이동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분이 이제 1인 출판사를 운영하시다가 폐업을 했었는데 빚도 안 들어오는 완전제를 하시다가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출판사를 다시 운영하시고 50플러스에서 글쓰기 강좌도 하시고 해서 사진을 넣어놨는데 책 들고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주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사실은 보린주택에 입주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서 입주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노인분들이 내 평생 소원이 연구임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연구임대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얼마나 주거가 힘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빨리 마무리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써놨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거권이 이제 법에다가 명시된 게 2015년도에 주거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 주거 복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서 노인의 삶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자립을 해야지, 자립과 존중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해야지 이제 그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 그것이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역 내 노인 가구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히 더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금천구의 임대주택이 결코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두 번째, 주택 공급뿐 아니라 보린주택 같은 돌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늘어나야 돼요. 임대주택만 놓고 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들어가야지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천구가 아무래도 이쪽 예산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별도 조직이 좀 필요해야 된다. 그게 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쪼임에도 꽉 차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그 초고령 사회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빈곤 문제, 그리고 노인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정책 문제까지 다양하게 이야기 좀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저희가 이제 이 발제와 토론을 좀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한 2분 정도의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할 텐데요. 발제 및 토론에 대한 질문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들으시면서 들었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우리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법적 기준으로 노인 연령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1981년도에 65세로 했을 경우에 그 당시 연세 연령을 따져보니까 1916년생이에요. 그분들이. 그때 되면 그분들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산업화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노인연금 복지 정책에 이제 적용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기대 수명이 67세였어요. 1981년에. 그리고 현재 이제 24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대 수명은 84세, 5세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크게 늘어나는데 현재 그 평균 수명과 20년 이상 이제 차이가 나요. 현재에는.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 조정에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노인들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뭐 71세 정도를 뭐 노인으로 하면 적당하다, 뭐 이렇게들 답변하시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도 75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대한노인 회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주장은 단순히 이제 수명 연장 문제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 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기준을 상향하면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님께서도 부양 부담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까지 듣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정책 토론 잘 들었고요. 우리 윤정선 소장님 맞으시죠? 예, 금천구 주거안심 종합센터 소장님인데 시간을 짧게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소장님께 드리는 것이 좀 공평하고 소장님이 조금 위로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객관식 문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협의체 또 위원인데요. 관심이 최근에 좀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 조금 어떤 분이 집을 구하는데 연세가 70세 넘고 집을 구하는데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네 가지 문제 이렇게 객관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격 조건 및 또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동주민센터, 2번 SH공사, 3번 LH공사, 4번 금천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몇 번일까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렇게 만든 거는 시간도 짧게 하고 그 주거가 이제 제가 관심이 최근에 실은 어떤 분이 이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렵기도 하고 어디에다 해야 되고 동주민센터 가면 이거 신청이 될까요?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에세이공사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고 그러셔서 실질적인 거니까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없거나 혼자 사시거나 하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가면 다 돼요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LH공사 가서 거기에서 홈페이지 가서 하라니까 너무 접근하는 게 생각이 힘들어서 이상입니다. 네. 어르신 입장에서는 주민센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주민센터 가시면 저에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센터 가셔서 나 이런 주거 문제가 있다 말씀하셔도 되고, 제일 편하신 대로 아니 그분 가시면 당연히 연결되기 때문에 100% 여기 저한테 옵니다. 네. 금천구가 좀 작고 저희가 주민센터라든지 구청과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아무 주민센터나 가시면 주거복지센터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께 저희를 안내해 주시던지 아니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도 해주십니까? 신청도 다 해주십니까? 신청 업무를 해주시나요?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신청도 같이 함께 해드립니다. 공인증서 발급 받는 것도 도와드리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늘 어르신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요한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연령을 상한한다는 우리 대한노인의 중앙회장 이중근 씨도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81년 보면은 한 40년, 50년 전에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시대는 역시 변한다 하는 걸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시대를 변하는 걸 감안하고 모든 정책을 세울 적에는 앞일을 예측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조영표 관장님은 수급 연령을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렸을 때 그러면 65세에서 5년 동안은 전략되는 그게 한 호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6조 원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게 아니고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은 그 직장의 퇴직 연령을 70세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산업 인력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부양 비용도 줄이자 그런 뜻이니까 그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지원책이 전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노인 인구를 75세로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데는 노인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82세입니다. 제가 노인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네,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65세로 노인이라고 하는 건 법에 없고요. 우리나라 법에 노인이 몇 세다라는 건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유엔에서 정하는 거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4세까지.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의 어떤 통계를 뽑을 때 65세부터는 여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통칭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올리자 말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특히 그 기초연금, 조금 아까 회장님은 정년을 그러면 더 연장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75세까지요? 지금 60세에서 65세 늘리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70세, 75세까지 정년을 늘린다고요? 이런 세대 갈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러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이게 노인들이 상향하는 걸 바란다라고 하는 건 정서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65세인데 무슨 노인이야 벌써. 그 노인은 한 70이나 75세 돼야지 라고 하는 정서의 문제이지 그분한테 자 그럼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 못 받고요. 지하철 무임승차 못합니다. 그래도 70세로 늘릴까요? 과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 늘리자고 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는 이 65세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 65세부터 이제 기초연금이 나가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드림에도 불구하고 노인민원율이 40%인데 그러면 이걸 70세로 늘린다고 했을 때 그럼 65세부터 70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부터 70세까지 그럼 기초연금을 국가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하철 무임승차 안 시키겠다는 얘기고 왜? 재정 절감하기 위해서. 근데 과연 국가가 재정 절감하는 게 정말 가장 최선인지 아까 호주 말씀드렸는데 아까 회장님도 일본도 말씀하셨고 자 다른 나라는 고령연금으로 해서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꼴랑 30만 원 주면서 이거 아까워서 더 줄이자 더 나중에 주자 지금 주장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나서 그 다음 상향하자 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하다못해 기초연금을 좀 인상하자는 것도 대선 때 한 번씩 10만 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5년 10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서 연령만 상한하자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짧게 했던 플로 토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쟁점 사항들도 나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저희 토론회 내용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구의회나 시의회에서 어떻게 좀 더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같이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저희 현실적으로 정직적으로 우리 많이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께서 진행해 주실 거라고 보고 오늘 토론회 내내 같이 집중해 주시고 열심히 필기해 주셨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향후에도 잘 부탁드린다고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사진 촬영은 저쪽에서 이렇게 보이시게 이렇게 촬영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저희 같이 함께 해주셨던 발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